2시간 전에 마감한 트레이더가 생생하게 전하는 글로벌 마켓 리뷰 델타원입니다. 우리 증시는 갭 다운 출발했지만 하락폭을 키우기보다는 콜옵션 프리미엄을 조금 빼는 정도로 지루한 흐름을 보였고, 해외 증시는 나스닥과 러셀 중심으로 또 올랐습니다. 실적 시즌 초반이다 보니 시장이 독특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나스닥이 전일 고점을 돌파할 때는 스퀴즈도 나왔죠. 시장 어떻게 보고 있는지 대응 전략과 함께 이야기해봅니다. 먼저 아시아 세션 갑니다. 우리 증시는 갭 다운 출발 후 조심스럽게 반등을 하면서 10시 30분까지 스트레이트로 올라왔지만 현물 시장의 흐름은 조금 달랐습니다. 현물 시장에서는 개장과 함께 현물 매도가 쌓이기 시작하더니 1시간 동안 1,800억 넘는 현물 매도가 나왔죠. 사실 이 정도 규모면 지수가 꽤나 밀릴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시장은 정반대로 움직였습니다. 그 많은 프로그램 매도를 모두 이겨내고 시장이 횡보한 것이죠. 물론 전일보다 선물 베이시스는 약간 눌렸지만 그래도 이론 베이시스 수준에서 움직이면서 시장이 레벨업을 지속할 가능성을 보여주었는데요. 다만 현물과 선물이 엇갈리는 흐름이 이어진다면 옵션 프리미엄은 계속 하락할 수밖에 없죠. 지수가 하루 종일 제자리에서 움직이면서 양 옵션 프리미엄은 꾸준히 눌렸습니다. 물론 변동성이 하락폭은 워낙 저가권이다 보니 크지 않았어요. 징그러운 변동성 매도가 끝나기 전에는 지수의 의미 있는 하락이 나오기 어렵다라는 생각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선물 미결제 약정은 2,800계약 조금 넘게 감소를 했는데, 미결이 감소한데도 불구하고 시장이 고가권에서 잘 붙어 있다는 것도 강세가 조금 더 이어질 수 있겠다, 이런 이유가 되겠는데요. 한편 옵션 시장에서의 미결 증가는 오히려 우려가 됩니다. 이게 하락으로서의 우려가 아니고요. 투자자들은 지금 시장이 상당히 대충 여기서 막히는 것에 자꾸 베팅을 하는 것 같아요. 전일 외국인들이 현물 매수가 6천억 넘게 들어왔다가 오늘은 1,600억 매도가 나왔다고 하는데, 내용을 보면 포스코홀딩스 한 종목에만 1,500억 매도가 있었죠. 오히려 나머지는 인덱스 매수가 고르게 들어왔어요. 이게 시장을 버티게 한 동력입니다. 일본은 해양이 날로 휴장을 하고 홍콩은 태풍 때문에 휴장한 상황에서도 외국인 투자자들이 인덱스에 대해서 롱뷰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면 하루 쉬어가는 것이 좋은 기간 조정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번 옵션 8월물은 잔존일이 유난히 좀 짧은데 양 옵션 프리미엄 수준은 잔존일 대비 약간 낮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수가 올라갈 때마다 콜옵션에서는 환매가 나올 수 있어요. 특히 선물이 350선을 넘기게 되면 강력한 콜옵션 환매가 나올 수 있다라고 보는데요. 지난 6월에 그 중순에 기록한 고점권에 지금 거의 다 다다랐어요. 그래서 이 구간에서 한 번은 오버슈팅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대비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시장이 계속해서 이 구간에서 머물거나 점진적 상승을 예상하는 것 같은데, 해외 실적 시즌이라 해외 이슈로 우리 시장이 갭상승 출발한다. 그러면 오히려 도루묵이 나오면서 최근 빠르게 당긴 5일 이평선까지는 눌림이 나올 수도 있겠어요. 그러나 여전히 우리 시장은 아직은 의미 있는 하락 전환보다는 레벨업 시도를 할 가능성이 더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세한 대응 전략은 총평대하기로 하고 유럽 세션 넘어갈게요. 유럽 지수 선물은 아시아 세션 내내 약세를 보였는데요. 물론 개장 초에 갭 다운이 나온 부분은 처음 30분 동안은 모두 회복했지만 이후에는 줄기차게 매도가 나오면서 지수를 눌러댔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우리 시장과 비슷하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지난주 금요일 박스 상단까지 붙여놨기 때문에 추가 상승이 나오기 부담스러운 상황에서 중국이 소매 판매가 YOY로 3.1%, 그러니까 컨센서스를 하회해서 나왔다라면서 에르메스나 루이비통 같은 럭셔리 주식들을 눌렀어요. 그러면서 미국 세션 개장 전까지는 유럽 증시를 눌러놨죠. 하지만 미국 세션 시작되면서 미국 증시가 또 상승을 하자 유럽 증시도 모두 눌림을 회복하면서 제법 의미 있는 아래꼬리를 달고 올라와 버렸는데요. 지수 반등에도 불구하고 유럽 증시 변동성은 윗꼬리를 달았을 뿐 15.85포인트에서 마감을 했어요. 한번 볼게요. 여기 유럽 변동성인데요. 유럽 변동성 차트를 일중으로 보면 갭상승했다가 올라가서 쭉 눌려버렸습니다. 예, 초반에만 이렇게 올리고 그 다음에 내려왔는데, 사실 이게 요 구간이 바로 미국 증시가 상승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미국 증시는 거의 사실상 종가 고가로 끝났다가 그 4시 20분에 종가 고가 그 가기 직전에 다시 밀리긴 했는데 어쨌든 그 해외 시장 감안하면 변동성은 다시 15포인트 이하로 내려갈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그 요게 이젠 에르메스인데 에르메스도 사실 초반에만 눌렸다가 하루 종일 그냥 횡보했어요. 그리고 루이비통도 마찬가지였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뭐 지수가 눌렸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번 주가 미국과 유럽 옵션 만기거든요. 그래서 지수가 레벨업을 하지 못한다 그러면 변동성은 어디로든 튈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뭐 그도 그럴 것이 다음 주는 또 FOMC 그리고 ECB가 있죠. 그러니까 시장이 위쪽으로는 단단히 막혀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래서 계속 애들이 이게 콜매도를 쌓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쌓인 배리어를 돌파한다. 그러면 유럽 시장이 특성상 한번 추세가 설정되면 굉장히 길고 강한 상승을 이어가거든요. 그래서 저는 유럽은 옵션 만기주가 됐든 이유가 됐든 지수 상승과 함께 변동성이 상승할 수 있다. 요건 좀 생각해 둬야 되겠습니다. 채권 시장은 조용했고 또 통화 시장도 큰 노이즈는 없었습니다만 원자재는 의외로 강하게 눌렸습니다. 우선 아시아 세션에서 2% 넘게 오르던 옥수수와 소매기, 차익 실현이 나오면서 강하게 눌렸는데요. 지난주 급등의 속도 조절을 한다. 뭐 이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뉴스플로우로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곡물 수출 보장 합의에서 뭐 그만둔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거는 그 세론도 뉴스가 더 강했다고 봐요. 뭐 그런 가능성이 그 전부터 있었다라고 뭐 뉴스에서 있었거든요. 그리고 구리 같은 경우에는 아시아 세션에서 그 중국의 GPU 그 소매 판매 안 좋게 나온 거 발표 후에 조금씩 눌리다가 유럽 세션에서 강하게 풀어졌죠. 그래서 지난주에 그 구리 상승을 절반 이상 되돌려놨어요. 또 기름도 아시아 세션에서 꾸준히 눌리면서 유럽 세션에서 마이너스 1.5% 넘게 눌렸는데요. 정작 미국 세션 들어서는 옵션 만기 때문인지 그냥 하루 종일 가두리 꼼짝마 장세가 이어졌습니다. 전반적으로 시장이 조용했고 뭐 특별하게 의미를 부여할 흐름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강한 시세를 일부 되돌려놨다. 이 정도로 정리할 것 같아요. 자, 이제 미국 세션 넘어갈게요. 미국 지수 선물은 지난주 금요일과는 또 다른 흐름을 보여주었는데요. 우선 유럽 세션에서 유럽 증시가 제법 세게 눌리는 흐름이 진행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스닥 선물은 밀리기는커녕 오히려 올랐죠. 프리마켓에서 나스닥을 당긴 것은 애플과 테슬라였는데요. 특히 애플은 지금 신고가 영역에 가깝죠. 그래서 쇼크오버가 더 강하게 나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나스닥 중심으로 약간의 갭 상승 출발한 미국 증시는 애플과 테슬라의 견인으로 점진적 상승을 하였고 또 거기에 더해서 러셀도 굉장히 강하게 올랐죠. 그러나 나스닥은 사실 의미 있는 상승을 유럽 마감 때까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그 고가권에서 계속 박스를 그리면서 매도와 매수의 공방전이 이어졌죠. 유럽 마감 후에 매도세가 드디어 1차 손절매를 하면서 나스닥 선물은 15,800선을 일시적으로 넘기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현물 매수가 계속 들어오면서 지수를 끌어올렸어요. 결국 새벽 4시 20분에는 지난주 금요일이 고점을 일시적으로 돌파하는 강력한 숏스퀴즈가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숏스퀴즈 이후에도 시장은 바로 떨어지지 않고 계속 매수세가 버티고 있었어요. 굳이 수요일이 테슬라 실적 발표가 아니더라도 애플이 지금 신고가 영역이 있어서 지수를 조금만 더 올린다면 애플에도 숏스퀴즈가 또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개별 종목에서는 JP모건이 전일이 차익 실현을 감싸 올리는 양봉을 만들면서 다우지수를 당겨 올렸습니다. 나머지 은행주들도 제법 강세를 보였는데요. 저는 화요일에 이 본장 개장 전 찰스 슈왑이 실적 발표하는데 그걸 좀 기다리고 있어요. 제가 이 종목을 보유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과연 찰스 슈왑이 그 SBB 사태 이후로 고수익성 예금을 얼마나 빼앗겼는지 그리고 고가에서 지금 반토막이 난 주가가 과연 정당한 것인지에 대한 검증을 하는 날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통신주인 AT&T 그리고 버라이전이 요즘 급락을 이어가고 있는데 한번 볼게요. 요거는 요게 AT&T인데 계속 뭐 신저가를 찍고 있죠. 또 버라이전도 계속 빠지고 있습니다. 뭐 버라이전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반토막 넘게 났는데 그 뉴스로는 그래요. 미국 전역에 깔린 케이블 네트워크에 독성 납이 포함된 게 있는데 이게 뭐 2,000kg다 뭐 이런 거 있긴 뭐 2,000개인가? 하여튼 그렇대요. 그러면서 시티그룹에서 목표가를 하향 조정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야, 이게 말이야 방구야. 응? 납이 어디서 나왔어요? 응? 땅에서 묻힌 거, 땅에서 나온 게 땅에 묻힌 건데 그걸로 뭐 지하수 오염이 되고 어쩌고저쩌고 하면 참 할 말이 없죠. 물론 제가 지금 여기서 시황을 논한 자리에서 환경 오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고요. 그 시장이 지금 경기 방어주를 붙잡고 있다가는 이 고금리 시대에 시장 상승을 못 따라가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그, 그 경기 방어주는 그냥 쳐내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 굉장히 그 포모를 보이는 것이죠. 어쨌든 고금리 시대에서 조금이라도 이 매력이 없으면 사정 없이 치운다. 이런 것이 지금 현재의 흐름인데 좀 걱정이 됩니다. 변동성은 별다른 변화가 없었어요. S&P 지수가 새벽 4시 20분 슈팅을 주고 밀릴 때도 변동성 지수는 전혀 오르지 못했죠. 볼게요. 요거는 원데이 변동성. 그리고 요거는 9일, 네, 13.09, 그 다음에 28일짜리, 네, 13.48. 그냥 계속 이 바닥권입니다. 전혀 오르지 못했습니다. 변동성. 저는 이번 주 옵션 만기까지는 방향성 같은 거 아래로는 나오기 힘들다. 오히려 위로 열리면 더 열려있다. 이렇게 못 봐왔던 것 같아요. 이제 시장 총평하면서 대응 전략 이야기할게요. 우리 증시는 선물 350선에 대한 시도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게 이번 주에 나올지 다음 주에 나올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350을 넘기면서 지수가 가속도를 붙이게 될지 이걸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시장이 가속도가 붙을 상황은 아니라고 보는데 미국 옵션 만기주 동안 우리 시장에서 지금 외부 이슈로 눌림 나온다. 근데 그게 콜 매수를 하거나 상방 해지를 할 기회가 될 것 같아요. 저는 이번 주에도 별다른 매매를 하지 않을 건데요. 선물 매도 해지를 채워나는 거는 최소한 V코스피가 첫 번째 바닥을 찍은 7월 5일부터 2주가 지나가는 시점. 제가 이거 볼게요. 요게 이제 V코스피 지수인데 이때 7월 5일에 처음 바닥을 찍습니다. 그런데 최소한 쌍바닥 근처까지 나오려면 저는 이번 주는 안 된다고 봐요. 다음 주 정도. 그래서 이제 그 후 뭐 V코스피가 바닥을 찍든지 아니면 미국 옵션 만기 다음 주에 마지막 상방 슈팅 나올 때 그때 선물 매도 엣지를 채우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저는 350 이하에서는 웬만해서는 선물 매도 더 늘리지 않고 위쪽 레벨을 확인할 때까지 기다릴 것입니다. 해외 시장에 대해서는 포지션 변경 없이 나스닥 매도, 니케이 매수, 그리고 엔화 매도, 분트 매수 이렇게 갖고 있는데요. 아쉽게도 월요일 유럽 세션 시작 때 미니 닥스랑 분트 매수를 추가하지 못했어요. 시장이 이번 주 내내 의미 있는 방향성을 보이지 않을 것 같아서 그냥 이번 주는 최대한 매매를 하지 않고 포지션을 유지할 생각입니다. 다만 수요일이 테슬라 실적 발표 이후 나스닥이 윗꼬리를 달게 될지 이건 좀 잘 봐야 할 것 같아요. 어쨌든 그 전까지는 해지를 풀지 않을 생각입니다. 마음 같아서는 이번 주에 휴가를 좀 가고 싶은데 고민입니다. 실적 시즌에는 기대감이 선반영되어 있다면 장중에 등락은 있어도 시간이 지나고 보면 결국 제자리인 경우가 많아요. 자, 모두들 리스크 관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이상 델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